안녕하세요. 남들처럼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우리만 행복하면 됐다고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편 또한 일반 회사에서 살면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진 못했지만 그저 딴짓하지 않고 성실하니까 괜찮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산이 있는 시댁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에게 돌아오는 건 없었죠. 시댁엔 남편의 남동생, 즉 제 도련님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직업이 좋았는데 시동생의 직업은 벤처 사업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업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도 많이 받은 동생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동생을 은근 차별하였고 그것이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아무렇지 않게 부려먹곤 하셨거든요. 오늘 집에 좀 와서 전 좀 부쳐라. 내 친구들 온다는데 네가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니? 너 어차피 맨날 펑펑 놀잖아. 그러니까 와서 전 좀 부치고 잡채 좀 하고 친구들 맞이 음식 좀 해. 너 말고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 어머니, 저 오늘 은채 유치원 학부모 수업도 있고 오늘은 곤란한데 혹시 친구분들 약속을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될까요? 뭐라고? 아니 어떻게 그러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부모 수업이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애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참나. 그리고 며느리가 너 하나인데 내가 그럼 혼자 하니? 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애가 어찌 생각이 그렇게 없어? 시어머니는 모든 스케줄을 제가 어머님께 맞추길 바랬어요. 정말 곤란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나 모든 걸 참게 되었죠. 그래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언젠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설레기도 하고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잘하려고 했고요. 뭐, 너 힘든 거 다 안다. 네 남편 벌이도 넉넉지 않고 은채 때문에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평택상가 그거 하나 너희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단하다고 생각 마라. 조금만 참아, 알겠니? 그게 큰애 거지 누구 거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 챙겨주시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더 잘할게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마지노릇 좀 해라. 네가 맏며느리인데 그래도 책임지고 이 집 살림은 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남겨준 유산 중 하나, 평택 쪽 상가를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니 속물인지 몰라도 그동안 어머님께 맞추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도련님이 장가를 가겠다며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 놓았죠. 거기서 조건이 맞는 여자와 매칭이 되어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벤처 사업을 하고 있던 도련님, 아니 서방님에게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동서는 병원에서 일하는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피부과 의사 말이죠. 집안 재산도 꽤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동서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 역시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 것이 정말 좋았지만 한편으로 시어머니의 편애가 시작된 것 같아 조금 쓸쓸하기도 하였죠. 눈에 띄게 시어머니는 차별을 하기 시작했고 동서는 그 모습을 등에 업고 저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동서를 이길 재간은 없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용돈이에요. 제가 뭐 사다 드릴까 하다가 차라리 현금이 날 것 같아서요.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은 어머님의 날. 어머, 왜 이렇게 두둑해? 아유, 참. 내가 이런 걸 다 받아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최고다, 최고야. 고마워, 우리 며느리. 얘 큰애야, 가서 하던 거 음식 좀 해. 얼른 저녁 먹어야 하지 않겠니? 배고프지, 우리 둘째? 얼른 밥 차려서 맛있는 거 먹자. 네, 어머님. 형님,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네요. 밥상 다 차리면 알려주세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주방으로 갈게요. 동서도 이제 주방 살림 좀 배워야 하지 않겠어? 같은 며느리인데 그래도 같이 해버릇 해야지. 안 그래? 어머, 제가요? 형님 웃기네요. 전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여기서 밥을 어떻게 차려요? 그런 건 펑펑 노는 형님이 하셔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저도 주방 가서 일해야 할까요? 저희 엄마가 그러라고 절 공부시킨 게 아닐 텐데. 어머, 네가 무슨 주방일이야? 예, 그네야, 네가 좀 해라. 아니, 넌 집에서 펑펑 놀면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래? 마음 좀 넓게 써라. 그거 원래 혼자도 하던 건데 굳이 그걸 둘째랑 하겠다고 그래? 그냥 혼자 하렴. 뭐 어려운 것도 없잖니. 동서는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늘 어머님께부터 용돈을 드리며 입을 싹 씻기도 했죠. 그러기 시작하면서 저를 무시하기도 하였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전업주부로 아이 키우며 살고 있다 해도 똑같은 사람인데 굳은 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쁨 받는 사람 따로 있나 하며 속상했어요. 그렇게 밥을 차렸고 5인용 식탁이었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까지 어른들이 합쳐지면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끌어와서 앉으려던 찰나였죠. 얘, 뭐하러 의자를 끌고 오니? 넌 좀 나중에 먹어라. 그래도 되지? 뭐 바쁜 거 아니잖아. 우리 둘째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님. 근데 너무 밥상에 고기만 있네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걸리는데. 형님, 샐러드나 이런 건 없어요? 동서, 웃긴다. 그럼 동서가 차려 먹어야지. 애써 밥상 차렸는데 이제 와서 고지혈증이네 뭐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죠. 앞으로 고기 식단 위주로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래, 애가 오죽 잘 알겠니? 병원에서 일하는 애인데 너 너무 육식 위주로 요리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얘 말 새겨들어. 나도 네가 육식만 차려대는 통에 혈관에 기름이 낀 기분이야. 우리 둘째 말 잘한다 아주. 역시 똑똑해. 제가 아니면 어머님 건강 누가 챙기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알아주시니까 너무 뿌듯한걸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게 진짜 열받고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서방님과 조건 보고 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둘이 잘 사는 것 같아 좋았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얄미울까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가뜩이나 조건까지 완벽한 동서를 딸처럼 예뻐하셨습니다. 그저 저는 이 집안의 하녀에 불과하더라고요. 계속 상처를 많이 받았고 집애가 남편에게 퍼부으니 남편은 왜 본인을 닥달하냐며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허허 웃으며 지내더군요.
그러던 중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동서도 임신을 했어요. 나 임신했어. 그니까 우리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둘째까지 계획이 있었으니까 후딱 키우고 우리 멋진 노후를 맞이하자. 그럼 그래야지. 내가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 더 열심히 해야지. 당신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게 내 목표였는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줘. 회사에서도 서서히 인정받고 있으니까 아마 더 잘 풀릴 거야. 대명은 복덩이라고 하자. 우리 집 복덩이. 가족 계획이 둘째까지 있었던 터라 좋았어요. 살기 팍팍했지만 그래도 저도 아이를 다 낳고 회사 복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제 임신을 반겨주는 건 저희 남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사는데 애를 가졌다며 면박을 주었고 그런 제 모습에 동서도 한술 거들더라고요. 본인은 여유가 있으니 애 키울 능력이 되고 전 안 된다는 식이었죠. 아유, 겹경사 아니냐? 우리 며느리 둘이나 임신을 했다니. 아니 근데 너는 살기 팍팍하다면서 임신을 또 해? 네? 뭐 임신 혼자 하나요. 그래도 저희에게 온 축복이니 잘 지켜내 봐야죠. 옛날엔 6남매도 키웠다면서요. 이랑도 둘째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예쁘게 키워볼게요. 애도 하나보다 둘이 낫죠. 형님, 그래도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형님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둘째한테 내가 주려고 보약 지어왔다. 이거 입덧 완화하면서 자궁 튼튼하게 하는 약이란다. 첫째 너는 둘째니까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지? 넌 첫째도 문제없이 낳았으니 괜찮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섭섭하게 생각 마라. 둘째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니. 역시 저 챙겨주시는 분은 어머님뿐이 없네요. 어머님 며느리 안 됐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눈물이 왈칵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세상 차별할 게 따로 있지. 똑같은 임산부인데 누구는 보약에 누구는 왜 임신을 했냐니. 돈 없는 서러움인지 형편상 엄청 여유 있는 동서네와는 다르게 저희는 삶이 팍팍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맏며느리란 이유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저를 부르시며 일을 시켰죠. 너 뱃속에 아기 가진 거 아는데 내가 요새 갱년기라 힘들잖니. 근데 오늘 골뱅이 쫄면이 먹고 싶은 거야. 그거 네가 잘하잖아. 그러니까 불렀다. 골뱅이 쫄면 좀 하렴. 새콤달콤한 게 먹고 싶으니까. 요새는 뒤돌면 식은땀도 나고 힘들어. 네, 근데 제가 입덧이 지금 심해서 골뱅이 냄새 맡기가 좀 그런데 어머님 혹시 골뱅이 캔만 따주실 수 있을까요? 뭐야? 아니, 이 집 맏며느리가 누구냐? 너 아니냐? 옛날에 종갓집들은 그런 거 다 참아내고 했어. 나약한 소리 마라. 그리고 맏며느리가 원래 이렇게 봉양하고 희생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맏며느리 자리는 따로 있다잖니. 그러니 네가 잘해야지. 힘들게 어머님이 늘 먹고 싶다는 것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끔씩 가족 모임 때 동서는 핸드폰을 만지며 펑펑 놀 때 전 주방에서 힘 빠지게 일만 했죠. 하다 화가 나 동서에게 너도 좀 하라고 소리를 치니 동서 또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정말 동서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끼고만 도니 시댁에 와서도 거의 공주님이 따로 없었거든요. 동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저녁 모임이나 이런 건 그렇다 쳐도 이렇게 행사 있는 날엔 동서도 좀 도와야 하지 않겠어? 아, 뭐라고요? 아니, 전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잖아요. 제가 돈까지 써가면서 이런 잡일을 해야 해요? 그렇긴 못하죠. 형님은 지금 몸으로 때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돈도 쓰면서 굳이 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형님.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오늘 너나 나나 끝장을 보자 아주.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돈 버는 게 아주 유세지, 유세야? 그럼 유세죠. 꼬우면 일하시면서 어머님한테 돈으로 때우시던가. 그럴 능력은 안 되면서 무슨 나한테 일을 하길 바란대? 그날 저희는 머리끄덩이까지 잡으며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멈췄어요. 역시나 꾸중을 들은 건 저였죠. 하지만 남편도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웬일로 그날은 어머님께 대들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난리였습니다. 그만해라. 네가 맞이인데 그 정도 이해심도 없니? 그리고 네 동서는 맨날 힘들잖아. 네가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저희가 돈 있는데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 진짜. 엄마도 그만하고 재수 씨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뭐니 애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알면서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 만지고 앉아있고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야, 너도 똑같아. 네 입으로 네가 말해봐. 아니 형,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뭐 형수님 솔직히 집에서 놀다가 그냥 밥 좀 하는 건데 좀 혼자 하면 어때서 그래? 그렇게 저와 동서 싸움은 가족 싸움이 되었고 그날 씩씩거리면서 저희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와서 그래도 미웠던 남편이 거기서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맙더라고요. 돈 없는 서러움, 내가 이렇게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까 서러웠습니다. 그러다 제 친언니가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고 점심을 먹자고 하길래 그날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언니를 만나러 피부과로 갔어요. 거기서 아주 웃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의사라고 생각했던 동서는 간호조무사라는 명찰을 달고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동서였는데 너무 기가 막혔죠. 아니, 동서, 여기서 뭐해? 아니, 그리고 간호조무사? 의사 아니었어? 아니, 본인 입으로 의사라고 했잖아.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도 의사라고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다 어찌된 일인지 말해봐. 나 진짜 내가 본 게 맞는 거야? 어머, 형님, 여길 어떻게... 일단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좀 진정하세요. 이거 어머님도 알아? 동서, 이거 사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이대로 못 넘어가지. 이건 사기잖아. 제가 의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애초에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그냥 의사라고 올린 거라고요. 굳이 남편도 확인을 따로 안 하니까 언급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이렇게 막장으로 절 끌어내셔야겠어요? 형님도 아이가 있으시니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이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뻔뻔한 동서의 태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동서는 아이를 빌미삼아 저에게 입을 다물으라고 하더군요. 안 그럼 이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될 거라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기꾼이 이 집에 들어왔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이 필요할 때쯤 어머님이 저에게 약속한 평택 상가를 서방님네에게 준 걸 알아버렸어요. 동서가 직업만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부름 센터를 통해 동서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상가를 주겠다고 하고 현실은 그렇게 둘째 아들네에게 상가를 준 것이었죠.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알아낸 것 중 동서는 예전에 자궁근종 때문에 아기집을 드러내는 수술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임신이고 뭐고 다 가짜였어요. 정말 거의 서스펜스 스릴러를 보는 것처럼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동서, 한두 개 속인 게 아니더라?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속이고 시집을 와? 그리고 엘리트 행세라니. 다들 그냥 그렇게 속은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래요? 제대로 안 알아보고 결혼한 내 남편 잘못이지. 그리고 의사면 어떻고 조무사면 어떤데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너 인성은 괜찮고? 작정하고 속이는 걸 누가 안 당해? 넌 인생이 거짓말이었어. 그래놓고 여우처럼 옆에서 어머니 너 같은 건 그냥 두면 안 되지.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들여야 해. 안 그러니? 네 그 뻔뻔한 태도 언제까지 가나 보자. 동서는 뻔뻔하게도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황당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당당하니 저조차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동서의 뺨을 날리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채웠습니다. 정말 뻔뻔한 태도에 화가 엄청 났거든요.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동서도 자기 뺨을 움켜쥐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냥 비열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었죠.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지. 아무렇지 않게 모든 걸 속이고 와서 네가 뭐가 당당해? 이 여우 같은 거사. 넌 내가 오늘 응징해 줄 거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작정하고 속이면 누가 안 당해? 이 나쁜 것. 이리 와. 오늘 네 머리털 다 뽑아줄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요. 안 나요? 진짜 왜 이래 정말? 이거 놓으라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깜빵 들어가고 싶어? 신고해봐 이거사. 누가 잘못인지 어디 한번 신고해 보라고. 아프니? 넌 겉만 아프지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사? 전 그렇게 동서를 혼쭐 내었죠. 동서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그저 씩씩대며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멈췄고 서방님에겐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얘기를 했어요. 서방님도 동서가 이상하다는 것을 조금 눈치챘는지 다행히 따로 뒷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준 얘기를 듣자마자 역시나였다며 화를 내었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싶었는데 역시나였네요. 임신하고 병원조차 같이 못 오게 하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안 그래도 이것저것 뒷조사하고 있었어요. 형수 덕분에 빨리 알아챈 거죠. 고마워요. 저희 집 일은 일단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는 이제 이런 더러운 걸 그만 보세요. 참 제가 면목이 없네요. 그런 여자를 이런 집에 들이다니. 아니에요. 서방님이 지금 더 힘드시겠죠. 마음이 어디 마음이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말해드려야 할 것 같아 말해드린 거예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저 농락한 대가 독독히 치르게 해야죠. 형수님 덕분에 더 자세히 알게 된 것도 있고요. 감사해요. 전 그렇게 서방님께 얘기를 했고 오히려 서방님께 속 시원히 털어놓으니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중에 서방님이 일이 해결되고 시어머니에게도 천천히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빠지기로 했죠. 그러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며 본인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면서 와서 밥 좀 차리라고 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렇지 않게 저를 부르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 뵌 지도 오래되었으니 시댁에 들렸고요. 예, 나 오늘은 어째 증상이 더 심하다. 밥 좀 차리렴. 어제부터 입맛이 없어 좀 못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아휴, 그래도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 일단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장부터 봐올게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시어머니가 미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딱 통장에 월세 낼 돈 50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으로 시어머니네 집 장을 보았는데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장을 보고 시어머니 드릴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도 어제부터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길래 갱년기로 힘든 시모이에 거하게 한 상 차려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게 다냐? 수준하군. 안 되겠다. 넌 어쩜 아직도 나한테 못 맞추니? 네 동서 집에나 가야겠다. 밥상거리 이게 뭐야? 뭐라고요? 아, 지금 기껏 임산부 불러서 밥 차려달라고 해서 밥 차리고 장 봐오고 한껏 요리했더니 수준이 어쩌고 어째요? 내가 미쳤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하다니. 어차피 어머님은 제 뒤통수 치시고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요. 뭐야? 너 정신 나갔니? 너 지금 나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너 평택산가 안 가지고 싶어? 참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갑자기 어머님은 평택상가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그 말을 듣는데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평택상가를 뻔히 동선해 줬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지금 저거를 쥐고 나를 흔들려고 압박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온전히 느꼈을 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멸시한 시모, 앞뒤 안 재고 들이받았네요. 아주 통쾌하게 말이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놀래 자빠질 기세였어요. 아, 평택산가? 어이가 없네. 시모야, 그렇게 이뻐하던 둘째네. 걔 이혼해 한국 떴어. 몰랐지? 어쩌냐 이제? 뭐야? 너 지금 정신 나갔냐? 걔네가 왜 이혼해? 그렇게 엘리트 부부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애는 어떡하고? 너 아주 헛소리 하는 거면 알아서 해라. 알겠어? 그리고 둘째가 왜 한국을 떠? 나한테 말도 없이. 너 이거 거짓말이면 알아서 해. 사실 최근 서방님이 저에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어머님한테는 천천히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서방님은 동서에게 혼인 치하 소송을 걸었고 다행히 동서가 거짓말한 게 모두 들통이 났기 때문에 동서는 서방님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어요. 아직 이 사실은 어머님이 모르고 있었고요. 동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서방님에게 위자료를 갚은 뒤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했어요. 전 이 모든 걸 서방님께 들은 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퍼부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거짓말 치지 말라며 소리를 쳤고
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야말로 이제 시댁과 손절을 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폭로해 버렸어요. 참나,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둘째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어. 그리고 애는 무슨 애기 집까지 드러낸 수술 이력도 있던데? 당신이 깜빡 속은 거라고. 그리고 평택 상가 가지고 지금 나 겁줘? 그거 진작에 서방님 내주고 무슨 나를 그걸로 쥐락펴락할 생각을 해? 진짜 당신 정신 나갔어? 더 이상 당신 며느리 안 해. 이제 당신 얼굴 절대 안 봐. 알겠어? 다신 나 찾지 마. 이제 끝이니까. 그 평택 상가 잠깐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아니 참나. 간호조무사? 의사가 아니라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깜빡 속은 거지. 참나 그러면서 똑똑한 척 날 잡들이하듯 부려먹고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그런 걸로 나 쥐락펴락할 생각하지 마. 당신한테 그런 거 안 받아도 우리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더럽다 더러워. 제 말에 충격을 받은 시모는 아무 말도 없었고 그제야 둘째 동서한테 전화를 해보니 동서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지 서방님에게 전화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를 무시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제야 시어머니 눈빛이 돌변했어요. 내가 그년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첫째야, 네가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일단 상가 얘기부터 하자. 둘째네 사업 확장한다고 그 상가가 필요하다고 하자니. 어떻게 그럼? 그래서 먼저 해준 거야. 그러니까 화 좀 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너랑 나랑 어디 이럴 사이니? 우리가 함께 해온 세월이 있는데 화 좀 풀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지금 너무 광분했어. 광분? 아, 웃겨. 당신은 내가 평택상가 받으려고 그동안 당신한테 알랑방귀 끼웠다고 생각해? 사실 받으면 좋지.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상가를 받든 안 받든. 근데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상가 가지고 날 농락하려 드는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날 뭘로 보고? 당신 아들 볼 생각하지 마. 한 번만 더 나 부르거나 아들 부르면 그땐 아들이랑도 이혼이니까. 첫째 아들은 이혼남, 둘째 아들은 사기꾼한테 속아 소송까지 해서 파혼난 파혼남. 아주 잘 돌아간다 짓고서. 연락하지 마세요. 예, 아유,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네 오해 풀어준다니까. 너 왜 그러니 정말. 아유, 이게 웬일이야. 예, 거기 좀 서봐. 할 말이 있다니까. 전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절 달래주었어요. 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하였고 남편 또한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손절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이렇게 둘째 아들을 유달리 아끼던 시어머니는 저희 같은 아쉬운 수족이 없어지자 뻔질나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그때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둘째 망했대.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다는데. 그저께 둘째한테 전화 온 거야. 진짜 인생사 새옹지마 아니야? 그렇게 잘 나가던 둘째가 사업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참나 기막힌 세상이야. 뭐? 아, 자기 어머님 전화 절대 받지 마. 진짜 가만 안 둬.
그때 나랑 한 약속 지켜. 나 어머님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이때를 틈타서 우리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나 이제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치 떨려. 우리 그렇게 무시했잖아. 당신이 더 잘 알지? 여하튼 그런 줄 알아. 알겠다니까. 나도 많이 느꼈어. 절대 연락 안 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많이 서러웠잖아.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서방님이 망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초상집이 났을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서방님만 믿고 있는 상가까지 팔아서 갖다 바쳤는데 어머님마저 쪽박을 잔 것이었죠. 결국 어머님은 이런 일이 있고 찾은 건 저희였습니다. 얼마나 속보이던지 그럴수록 저흰 철저히 어머님을 외면했고요. 저희가 외면하자 이젠 보따리를 싸들고 집까지 찾아오시더군요. 다행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 몫으로 해놓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이미 받은 몫을 다 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연락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 얌체 같아서 미워지고 싫어지더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이러냐? 그래도 너네가 장남인데 날 모셔야 하지 않겠어? 그것한테 속아서 우리 둘째 아들 멘탈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야. 첫째야, 나랑 힘 합쳐서 그년 잡으러 가야지. 그래야 내가 네 상가도 되찾아주지. 웃기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당신. 그렇게 이뻐하더니만 이제 와서 연연하는 꼬락서니. 나도 걔 믿고 싫지만 지금은 당신이 더 싫어. 알아? 이제 와서 첫째. 그렇게 좋아 못 살겠는 둘째랑 붙어 사셔. 당신 다시는 안 본다고 했잖아.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멍청하게. 벌 받은 거야, 당신. 그렇게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농락하고. 말로가 참 비참하다. 네가 그럼 어떡하니? 내가 누구랑 살라고? 내가 그동안 했던 잘못 다 잊어주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미안해. 아, 이제 와서? 수족 없어지니 아쉽나 보지? 절대 당신이랑은 이제 다신 엮일 일 없을 줄 알아.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 그리고 아버님이 우리한테 넘겨준 땅 넘볼 생각 말아요.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나 본데 평소대로 하던 것처럼 하세요, 아줌마. 시어머니는 한사코 미안하다고 했지만 뿌리쳤어요. 그리고 집 앞에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땅 얘기를 하자 전곡이 찔렸다는 듯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바닥까지 본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손절을 했고 서방님도 너무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그동안 제가 당한 일 고스란히 말씀드리니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완전 손절을 치고 나니 마음이 편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돼주어서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그렇게 많던 아버님이 남긴 유산, 저와 제 남편 몰래 다 서방님께 투자하고 이제 와서 저희를 찾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동서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종자 또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이도 없고 웃음이 나와요. 저희는 시댁과 손절을 하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을 팔아 자본금으로 쓰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엄청 잘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계열이라 잘 알기도 했고 저 역시 남편이 바빠짐에 따라 내조를 확실히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예전보다 윤택하게 되었어요. 이 땅도 원래는 모르고 있었다가 어머님과 손절을 하면서 알게 된 땅이었죠.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인데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거였어요. 여차했을 때 또 저희를 설득해
땅을 팔아 서방님을 도와줄 심산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 손주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복덩이 둘째가 태어나서 그런가?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다니까.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게, 이렇게 내 가족 앞으로 변함없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 잘 키우면서 말이야. 안 그래?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소홀했어. 이제 정말 더 잘할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줘. 알겠지? 그리고 둘째도 태어나서 내 가족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겼다고 하나 뭐 아예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지금은 빚이 너무 많아져 일용직과 대리운전을 하며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죠. 동서한테 위자료는 많이 받았지만 워낙 사업 확장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 꼴이 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동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며 그것을 찾아갈 거라며 바득바득 일을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이 삶이 행복하면 되었고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인데 말이죠. 그래도 이젠 그 꼴을 안 봐도 돼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빨리 내치길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한창 꽃다울 나이에 20대 때 사랑 하나 바라보고 남편과 결혼을 했었어요. 이혼이라는 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연애 때 보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변해버린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점점 제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는 항상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항상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서로 부부가 됐으면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상처되는 말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생이었던 제 학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없는 형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의사가 되고 싶어 항상 열심히 했었는데 결혼 이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던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갔어요. 남편은 저를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고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걸고 넘어졌죠. 저는 이런 생활들이 너무 답답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남편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무엇인지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최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는 있었지만 너무 큰 충격과 실망에 결국 눈물까지 쏟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합격하는데 너 혼자만 전문의 시험 떨어졌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를 하겠다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학교에서 놀고 먹기만 했지? 남들과 똑같은 시간 써가면서 학교 생활 했을 텐데 도대체 왜 너만 떨어진 이유가 뭐야?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내가 시험을 망치게 했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거 아니야?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이 남 탓을 하지. 실력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요한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너는 처음부터 머리에 든 게 없었으니 시험에서 떨어진 거겠지. 1년 뒤에나 다시 시험 볼 수 있다며? 그때까지 어울리지도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 매달리고 있게? 그냥 내가 아는 사업 도와주는 게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 머리로 그만 때려치우지 그래. 장인 장모님도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소. 당신 의사 만들어서 인생 좀 바꿔보겠다고 지금까지 모든 걸 투자했을 텐데 시험에 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걸?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의사 때려치우고 내가 하는 사업 옆에서 도우면서 아이나 가질 생각해. 우리 집안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의사가 돼야겠어? 엄마도 당신 시험 떨어졌다는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냥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 하더라.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건 의사보다 손주 보는 걸 더 급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마음 접고 가정에나 충실해. 남편은 이미 한 번 떨어진 시험, 다음에도 또 떨어질 게 뻔하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 또한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의사시험에 떨어진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험에 떨어진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부모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다시 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자신감이 떨어진 만큼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 많았었는데 엄마는 저에게 기회는 또 있을 거라며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되기 위해 힘들게 달려온 시간들이 있는데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좌절하기보단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시험을 또 봐야 할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신문을 돌돌 말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신문지로 내려친 뒤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날에 했던 말 벌써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한기로 흘려버린 거야?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전문의가 개나 소나 되는 줄 알아? 시험에서 떨어진 것부터가 너는 이미 자격이 없다는 건데 계속 헛발질만 하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아이 가질 계획하고 내 사업 도와주면 되는 거야. 여자가 집안일만 잘해도 집안이 화목해지고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괜히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려? 대학 나온 여자들이 왜 취업 안 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는지 알아? 그만큼 여자가 사회생활 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평등하지가 않아서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밖에 내던져지면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사업 도와주는 게 싫으면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 쓰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랑 잘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우리 엄마가 오늘 산부인과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했으니까 이따가 당신한테 연락하면 그때 약속 잡아. 당신한테 나는 그냥 아이 낳고 집안일이나 하는 주부로 살면 만족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나 또한 꿈이 있어.
어제 너무 충격받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나 그동안 당신한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시험 준비에 온 정신을 쏟을 수 없었고 당신이 나한테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 자신감 또한 낮아졌었다고. 내 옆에서 응원해주고 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면 시험에 합격했을지도 몰라. 내가 떨어지게 된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좋은 말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고 있겠어? 나는 아직까지 아이 가질 생각 없고 다음 시험 준비할 거야. 이번에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꼭 합격할 거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나한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당신이 뭔데 신문지로 내 머리를 내려쳐? 당신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당신이 하는 그 사업도 아버님 밑에서 배운 거잖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당신이랑 나는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다르다고. 내가 의사가 돼야 우리 집안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만 집중하자. 내가 뭐라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한테 쌓였던 감정을 돌돌 말린 신문지에 담아 남편의 머리에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각자의 시간차가 다 다른 건데 저를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막말을 퍼부었던 남편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저보다 5살이나 인생을 더 살았으면 그만큼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되려 자기가 계획했던 틀 안에 벗어났다는 거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이혼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이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가 바로 이혼하자는 말에 고민도 하지 않자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남편은 어제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자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를 기다리는 동안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내었고 저 또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로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는지 더 이상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려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만 가득 들었고 시모는 오래 걸리지 않아 도착했는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드리자 시모는 급하게 들어와 저를 꼭 잡아먹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노려보시면서 삿대질로 시작해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네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손주를 언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너 멋대로 할 거야? 처음 너를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켰던 이유는 그래도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의사 며느리 볼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한 거였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알아? 어차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 네가 의사가 되지 않아도 손주들만 낳아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을 통해서 전달해 준 건데 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니? 내년에 네가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때도 떨어지면 1년의 시간 그냥 허비한 건데 내가 그 꼴을 또 봐야 한다는 거잖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손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한 번도 안아볼 수 없이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세상 떠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눈 감기 전까지 너를 원망하겠지. 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방금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면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내년에 또다시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엄마 말대로 그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멍청한 머리로 의사가 된다 한들 환자를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결국 망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좀 더 현명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손주들 순풍순풍 낳아서 가정에 충실한 그런 여자가 데리고 살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의사 며느리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한다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저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마음에도 없는 사람 끼고 살아요? 이참에 그냥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당신처럼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처음 봤고 더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 끝내자고.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애도 없는데 어려운 결정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사람처럼 저한테는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당신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이 살아왔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삶 살아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머님 인생에 오점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머님 운전 좀 해보겠다며 필기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5번이나 떨어지고 포기했잖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차 타고 싶지 않다며 운전면허 따서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더니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진 이후 자존감 하락으로 한동안 우울증까지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 한 적 있었어요? 다음번 시험은 꼭 합격할 거라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에게 2번의 기회는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 그동안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이 맨날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핏줄이 좋은 집안도 아닌데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냐고 멍청한 머리로 절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며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았다고요. 저 이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이혼하기 전까진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럼 서로 믿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모와 남편을 상대로 제가 가진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고 이혼하겠다는 말에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각자 갈 길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고민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헤어지는 날에도
자기와 이혼한 걸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했었다면 저는 또 탈락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됐는지 시험을 보는데 전혀 떨리지도 않았었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도 또다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보단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40이 넘어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제가 40이 넘어가는 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에 질려버려서 저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던 터라, 결혼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떠난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누군가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정말 위급한 환자들만 봤기 때문에 수술도 많이 밀려 있어서 남자와 연애하는 그런 시간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바라왔던 삶을 지금도 만족해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술이 한 차례 끝이 나고 집에 가려고 환복을 한 다음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줬었던 전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었죠. 예전과 변한 건 하나도 없었고, 말투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야,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뭐 얼굴을 보니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너희 부모님 중 한 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냐? 그동안 돈 좀 벌었나 봐. 여기 특실 비용이 얼마짜린데 여기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 보면 건강상 문제가 심각한 건데, 누가 어떻게 된 건데? 꼴을 보니 너는 결국 의사가 되지 못했나 보네. 보통 의사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을 텐데, 지금 너는 누가 봐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병원에 온 사람 같잖아. 나는 그대로인데 너는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몇십 년 만에 얼굴 봤으면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던지, 아니면 모른 척하면 되지. 굳이 불러세워서 막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겠소? 거 봐. 그때 분명 얘기했지? 너는 절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인생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어 올라봤자 그 삶이 크게 변하진 않거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는 딱 봐도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네. 여기 특실도 대출받아서 들어온 거지? 부모 잘못 만나 병원 치료비도 만만치 않겠소. 내가 지금 몸에 문제가 좀 생겨서 수술 받으려고 왔지만 큰돈 들어가면서 여기 온 이유가 있거든. 내 머릿속에 자라고 있는 종양을 최대한 안전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여기에 있다더라. 내일 상담받기 전에 입원 절차 밟았는데 여기 예약이 얼마나 많은지 2달이나 걸렸다. 다른 병원에선 수술을 거부하는 내 머릿속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을 여기 의사는 분명 제거해 줄 거고 나는 또 성공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지. 너처럼 구질구질한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는 성공했고 내 자식들만 벌써 3이야. 너는 아직 결혼도 못했지? 딱 봐도 그래 보인다. 겉모습이 여자 같아야 팔이라도 꼬이지.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 오던 파리도 도망가겠다. 전 남편의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날은 제가 상당히 힘든 수술을 했던 터라 피곤해서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 저와 전 남편과의 위치가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놈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했고 의사 가운을 걸친 뒤 수술을 받기 위해 2달이나 기다렸다는 전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첫 환자로 상담을 받으러 들어온 전 남편과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 전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했는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전시모 또한 의사가 된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냐? 아니 그럼 뇌종양 수술로 유명하다던 의사가 너였다는 거야? 나는 남자 의사인 줄 알았는데 네가 뇌수술 전문이라고? 네, 잘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죠? 제가 의사가 된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뇌종양 수술 전문의인 게 잘못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사람 집도이예요. 뭐라고? 너 어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 가지고 노니까 기분 좋았냐? 의사가 됐다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올해 시험은 합격했나 보네. 너까지 게 뇌종양 전문의로 손에 꼽힌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담당 의사인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거야. 내 2달의 시간 당장 보상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의사로서 당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다른 병원에서 전부 수술을 거부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며? 얼마나 심각하길래 다른 병원에서 다들 수술을 거부했을까? 잘못 건드리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열 올리는 거 몸에 정말 안 좋아. 뇌종양이 있을 때 혈압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살려고 왔으면 상담은 받아봐야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아, 그래. 일단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건지 드러나 보자. 얘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어.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면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건데 여기 아니면 이제 갈 곳도 없잖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자존심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세상 떠나면 끝인 거라고. 역시 보호자분이 상황 판단이 빠르시네요. 여기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에서 오신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장애가 생기게 되지만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세상 떠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일단 자리에 좀 앉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너한테 맡길 것 같냐? 멍청한 너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종양 제거해달라고 했다가 과거에 너한테 상처 준 일들 때문에 보복하려고 수술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맡기겠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눈을 감는 한이 있어도 너는 인정 못해. 전 남편은 저에게 절대 뇌종양 수술을 맡기지 않겠다면서 상담실을 뛰쳐나갔어요. 의사인 제가 위급한 환자를 위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전 남편의 태도와 저에 대한 불신이 저 또한 수술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전시모는 전 남편을 뒤따라 나가더니 밖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나도 절대 저에게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면서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다음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에게는 죽어도 맡기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병원을 나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어찌되었든 병원에 앉아있는 저는 의사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주려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의사가 됐다는 것 자체를 못 믿어 했어요. 저를 신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전시모가 전 남편의 부인까지 데리고 다시 저희 병원에 찾아왔어요. 잠깐 대화 좀 하자고 하길래 시간을 내드렸고 다른 의사들은 전 남편의 몸 상태를 보더니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거절을 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을 꺼냈어요. 눈 한 번 딱 감고 그때 수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이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분들도 급한 상태라 다시 전 남편의 수술을 먼저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오열을 하면서 살려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수술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전시모는 다시 예약을 잡겠다면서 이번부터 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절대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고집 때문에 위급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쓰러지게 되었고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아마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이미 쓰러졌을 때 머리에 충격을 1차적으로 받았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내종양이 뇌에 충격을 가했는지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잘 나간다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신세가 되었네요. 이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 때 길을 잘 만들어놔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본인의 업보인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인생의 길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다면 분명 시어머니께서 시청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시모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머리채를 잡으셨고 손톱으로 얼굴까지 상처 내셔서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 또한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부모님과 함께 준비 중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맨날 댓글로 좋은 말만 쓰시는 시모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제가 올린 글에도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다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홀로 지내셨던 아주버님이 여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동안 결혼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아주버님께서 데려오신 여자분의 직업이 의사였고 그걸 두 귀로 듣게 되신 시모는 집안에 경사 났다며 더 알아보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결혼 진행하자며 시기를 늦춰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했었죠. 저희가 결혼 허락받으러 왔을 땐 상당히 거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시댁 집안과 저희 집안은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정도로 평범했었고 남편의 직업 또한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 직업이 변변치 않다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결혼을 반대하셨었고 오랜 기간 설득 끝에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로 너무 차별받는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당황한 상황에서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라 과일이라도 급하게 준비해서 부랴부랴 준비해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분위기는 저희랑 있을 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랐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를 따로 불러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긴 했지만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표정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한 순간이었고 시모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잖아도 내가 어제 장을 좀 봐놨었는데 그거라도 급히 저녁 좀 준비해봐라. 그래도 이게 예의 아니겠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밖에서 음식 사 먹이는 것보다 정성이 들어간 집밥이 훨씬 좋지 않겠어? 그렇게 준비해 줄 수 있지? 지금요? 밥도 안 쳐야 하고 지금부터 음식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분위기 좋고 음식 잘 나오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제가 차린 음식들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토를 달아? 얼른 가서 후딱 준비해라. 지금 분위기 깨고 싶지 않고 우리가 그만큼 신경 써주려고 한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하는 거야. 너처럼 한찮은 직업이 아니라 2번 다시 오지 않을 의사 며느리란 말이다. 우리 집도 의사 집안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 뭐든지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 시모는 후딱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라며 저를 등 떠밀었고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냐고 속삭이며 물어보는 질문에 시모와 단둘이 대화 나눈 것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당연히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주버님을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만족하신 얼굴에 뿌듯하셨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음식을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 나가서 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난감한 표정으로 아주버님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런데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주버님은 시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한 뒤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주방에서 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얘기하셨는지 갑자기 예비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성우 씨랑 결혼할 사이니까 동서라고 불러도 되지? 미안한데 내가 외식을 하면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조미료를 써서 그런진 몰라도 소화제까지 먹어야 할 정도로 속이 불편해서 나는 웬만해선 밖에서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 가짓수 얼마 되지 않아도 집밥을 좋아하니까 오늘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라 시간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동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앞으로 한두 번 만날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잘 보이면 좋잖아. 예비 형님은 벌써 시댁 생활에 적응을 하셨는지 저에게 동서라고 부르면서 집밥을 준비해달라고 부탁도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처음 보게 된 날부터 기선제압을 하시려는 게 말투와 행동에서부터 느껴지고 있었어요. 의사 직업을 가진 며느리라는 타이틀 하나로 시댁 집안을 휘두르는 게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바라보며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이자 뒤따라 들어온 시모가 어디서 큰애한테 불만 섞인 얼굴을 보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고 거기에 한술 더 뜬 시부는 저를 바라보며 뭐 하나 시키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토를 단다고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 와중에 형님은 본인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저를 바라보면서 1시간 반 안에 음식 준비 부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시간까지 정하셨고 그 이상 넘어가면 속이 쓰릴 것 같다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재촉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분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도 몰라 어쩔 수 없이 저녁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저녁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녁상을 차리려는데 남편이 도와주겠다며 양손을 걷어 올렸습니다. 동우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음식 준비할 때는 주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여태까지 내 아들 주방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키웠는데 결혼했다고 엄마 앞에서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동욱이 네가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우리 한 식구 먹을 정도는 윤정이 혼자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 이리 와서 얘기 좀 더 하도록 하자. 안 그래도 우리 큰며느리가 동욱이 너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꽤 있던 것 같더라고. 시모는 저녁 상차림 준비를 도와주겠다던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으셨는지 저보고 혼자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국 혼자서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고 급하게 상차림을 끝낸 뒤 겨우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술 뜨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의사 형님에게 반찬을 몰아주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에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네요. 시부모님께서 평소에도 저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보이신 적은 없으셨지만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왕처럼 떠받들던 시부모의 모습은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날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이었는데 하필 그때 시모는 제 감정에 불을 지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동안 큰아들 성호가 며느리를 데려오면 주려고 고이 간직해 두었던 옷반지가 있는데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가 보거든. 엄청 귀한 거니까 잘 간직하거라. 어머 성호야, 우리 새아가 옷반지 낀 거 봐봐라. 어쩜 이렇게 딱 맞니? 그러게, 정말 딱 맞네. 은경이는 나랑 천생연분인가 보다. 엄마, 저희 최대한 빨리 날 잡고 싶은데 괜찮죠? 그럼 당연하지.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질질 끌어봤자 뭐하겠니? 서둘러서 상견례 날짜 잡아놓거라. 어머님, 저도 옷반지 좋아하는데 정말 서운하네요. 저한테 일은 다 시키셨으면서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 앞에서 대놓고 차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기분으로 두 번 다시 아버님,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서운했어요. 제 앞에서 며느리 차별하시는 시모의 행동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시댁을 뛰쳐나왔고 남편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며 저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은 저희를 신경조차 쓰지 않으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진정하지 못하는 저를 달래주느라 애를 먹었었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시부모님과의 인연을 끊는 게 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고 남편도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계셨는지 전화 한 통 안 하셨고 나중에 아주버님 결혼식 한다고 남편에게 날짜와 주소가 적힌 문자 한 통이 왔었네요.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아주버님 결혼식이 가까워오자 가족은 전부 참석해야 된다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는 어른들 앞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해주시겠다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었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소리를 지르며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시부모님께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네요. 저희가 언제까지 참고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형 결혼식밖에 안 보이죠? 어떻게 형수님이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윤정이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저희가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형수님 처음 인사 온 날 정말 많이 참았었고 윤정이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고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시겠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당장 나가세요. 두 분 다 세상 떠나실 때까지 찾아뵙지 않을 거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아시라고요. 뭐라고? 그럼 지금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반대한 결혼 억지 피우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 아들이 잘났던 못났던 의사 정도의 며느리는 아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 형 봐라.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자마자 의사 직업 가진 며느리감 데려온 거. 이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머리가 무식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긴 말 필요 없고 인연을 끊든 말든 그건 결혼식 끝나고 알아서들 해라. 그 대신 어떠한 불이익이 가더라도 그건 너희들이 감수해야 된다. 동욱이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다. 윤정이 너는 가족들 간의 사이가 멀어지길 바라는 거냐? 그날 좀 서운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날 기분 안 좋았으면 따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그래도 어떤 자리인 줄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건 어른들 앞에서 분명 잘못된 건 변함없는 거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알아서 기어 들어와야 할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건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찾아왔을 거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니?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저희가 서운했던 점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가시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며 결혼식에 참석할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버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혼식 당일 제 핸드폰으로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왜 전화를 했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언성을 높였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형님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셨고 좋은 날인 만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며 목소리가 떨리더니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주위에서는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냐며 화장 다 지워진다고 울지 말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핸드폰을 다시 건네받으시더니 안 좋았던 감정 모두 잊어버리고 잘 좀 지내보자며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남편도 쉽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지만 결국 저희는 아주버님께서 결혼식만큼은 함께하고 싶다며 안 좋았던 일들은 전부 사과한다고 꼭 와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네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에서 남편과 함께 아주버님과 형님을 바라보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길 바랬습니다. 시모는 형님이 들어온 이후 기분이 좋으셨는지 집안 행사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시면서 집안이 화목하기만을 바랬어요. 형님이 들어온 이후 초반에는 거의 주말마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고 음식 준비 또한 저 혼자 하는 게 아닌 시모와 형님이 도와주시면서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그동안 서로 많은 것들을 알아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저를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계셨고 그걸 느끼게 된 건 매년마다 찾아오는 명절 때였어요. 형님은 꽤 많은 곳들을 들려야 했는지 시댁에 늦게 올 것 같다는 말에 시모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몸이 많이 힘드셨는지 허리가 아프시다며 방에 들어가 좀 쉬고 싶으시다는 시모의 말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명령조가 아닌 미안하다며 조금만 고생해달라는 말과 함께 고맙다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더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었고 남편이 제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면서 막막했던 음식 준비를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무리가 왔는지 갑자기 코피가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코피를 흘리고 있는 저를 보곤 급하게 휴지를 가지고 제 코를 막아주었고 저도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해야만 했어요. 잠깐 누워 있으려 했던 게 꽤 오랜 시간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제 귓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제 눈앞에는 이미 형님이 도착해 계셨고 일어난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형님의 말에 서둘러 저녁상을 한 상 차렸어요. 신경 써서 만들었던 음식들이라 모두가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형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어디 불편하시냐는 말에 형님이 불만 섞인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 명절 때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음식 이름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한 종류 빠져있네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내가 육전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재료가 없어서 해드릴 수가 없는데 내일 해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내일 나는 새벽에 다시 올라가 봐야 돼.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싸가지고 오는 건데. 어머님이 이런 건 신경 좀 쓰셨어야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분 좋게 내려와서 지금 완전 기분 더러워졌어요. 형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막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많은 음식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서,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먹고 싶다는 걸 준비하지 않았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건데 방금 나한테 대들은 거야? 제가 왜 형님한테 대들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식 전부 어머님과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라서 서운한 마음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형님의 말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하셨던 말은 어머님께 사과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풀어줬다고. 감히 의사인 내 앞에서 이제 아주 나를 가르치려 드네. 동서, 정신 나갔니?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첫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당연히 먹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기분이 안 좋을만 하지. 내가 다 이해한다. 오늘 저녁에 재료 준비해서 재워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나갈 때 가져가도록 해라. 알겠지?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형수의 태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라고요. 누가 어른한테 기분 더럽다고 얘기해요? 초등학생도 형수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충분히 구분하겠어요. 아빠도 옆에서 다 듣고 계셨으면서 왜 가만히 계세요? 잘못된 건 문제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형수,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신 거 당장 사과하세요. 오늘따라 다들 뭘 잘못 먹은 거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사과를 하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보, 나 이렇게는 여기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내일 오던지 알아서 해. 어떻게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 형님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드시고 싶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만큼 기대를 하고 계셨겠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분명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금 하신 말은 어머님께 사과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두 눈이 번쩍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형님한테 명령조로 얘기한 건 잘못됐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모에게 제 뺨을 허용한 거라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남편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의사인 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는다며 또다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닌 형님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셨고 그렇게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 걸 보면 형님과는 절대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더 이상 안 되겠다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얼굴에 뺨을 올려친 시모에게도 많은 걸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시모와의 인연도 그날 이후 확실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결국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오려 하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고 제 이름으로 퀵이 하나 왔다며 물건을 건네주었어요. 뭔가 싶어 박스를 뜯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남편과 저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분노한 남편은 박스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형님에게 들고 있던 박스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지면서 말도 안 되는 충격 진실에 그걸 보게 된 시부모는 경악을 하시고 마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또한 박스에 담겨있던 진실들이 전부 사실이냐며 재차 물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형님은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는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시모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시면서 이게 전부 다 사실이냐고 형님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형님에게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명분이 생긴 건데 엄마는 뭐가 두렵다는 거야? 법적으로 내 남편이잖아. 그럼 그걸로 된 거라니까요. 내가 의사인데 뭐가 두려워. 걱정하지 말고 이식 받는 걸로 해요.
이것만큼 편한 거 없다니까? 그이가 얼마나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줄 알아요? 엄마한테 딱 맞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들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만큼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한 거라고요.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자기들이 어쩔 건데 의사인 나를 놓치고 싶겠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엄청 아끼고 떠받들며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는 절대 나를 놓치지 않을걸? 어떻게 오든 의사 며느리인데 자기 아들 것 정도야 당연히 넘겨주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설득시킬 테니 엄마는 지금부터 몸 관리에 신경 써요. 우리는 그 사람 거 받고 바로 이혼하면 되니까 2년 정도 유지하다가 꼬투리 하나 잡아 이혼하면 될 거예요. 그 집안에 멍청한 며느리 하나 있거든? 어찌나 모자라게 생겼던지. 하라는 대로 시키면 다 하더라고. 완전 호구라니까. 나중에 내가 가진 비싼 물건 하나 옷 속에 넣어놓고 도둑으로 몰면서 압박하다 보면 분명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될 텐데 자기 마누라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동생을 자극해서 나한테 손이 올라오게끔 만들면 저런 집안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자연스럽게 이혼하면 되는 거니 너무 걱정 마요.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테니 걱정하지 마, 엄마. 충격적이게도 자기 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주버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들렀을 때 담당 의사였던 형님이 유심히 관찰을 했었고 형님의 어머님에게 깨끗한 간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사실을 전부 숨기고 결혼까지 진행을 했던 거였어요.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했던 형님의 진실이 드러난 건 다름 아닌 형님의 어머님이셨어요. 그 이유는 두 분이서 계획한 게 아닌 그동안 형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였고 그걸 듣고 계시던 형님의 어머님은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간이식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죄책감이 느껴지셨는지 자기 딸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다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이 사실을 알리고 모든 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 진실이 담긴 내용들을 퀵으로 보낸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보낸 건 결혼식 날 인사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이름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사기 결혼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걸 정리하려 했던 아주버님이 입을 열려고 하시는데 시모가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성우야. 사부인에게 간이식 해드려라. 다 떼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넘어가는 거라며. 그럼 우리가 이식해주고 의사 며느리 제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증거물도 우리한테 전부 있는데 두려울 것 없잖아. 평생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기회다. 엄마, 지금 하신 말 진심이에요? 저보고 정말 간을 이식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저 몰래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거에 용서를 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평생을 약점 잡아 데리고 살 수 있는 걸 왜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야? 사부인 이식해드리는 걸로 하자. 시모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는지 형님을 계획했던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살아 계시는 동안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자신에게 접근했던 이유를 알게 되면서부터 완강하게 거절을 했고 더는 듣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갑자기 저한테 튀더라고요.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면서 제 양손을 잡곤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곤 제가 대신 간이식을 해주라며 앞으로의 인생길 꽃길로 만들어주겠다고 적합한지 검사 한번 받아보자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죄송하다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다 된 밥에 왜 흙을 뿌리려고 하냐면서 저보고 대신 이식을 해드리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모를 밀쳤고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버님은 법적으로 형님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혼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소송을 끝으로 형님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전부 제 탓이라고 난리를 치고 계세요. 제가 간 이식만 해줬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저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한 번은 저희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넘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저를 붙잡고 난리를 치시다가 손톱으로 얼굴이 심하게 상처가 났고 깊게 파인 상처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흉터는 남을 것 같다는 원장님의 말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저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상태라 시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적으로 저에게 불리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치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도 무조건 의사며느리 내쫓은 게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께선 지금 이 상황을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 잘못이에요? 맨날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이 깨닫는 것도 많으실 텐데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 또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모에 대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겠지만 사연은 시청하실 테니 제가 올린 사연 분명 듣고 계실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들을 왜 저한테 모든 탓을 돌리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